계속해서 다음 속보입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산산이 혼슈 중부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적인 폭우와 돌풍을 동반한 산산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여성이 뉴스에서 나오는 속보를 보고 있습니다. 긴장감과 초조함이 맴돌고 있는 그때 갑자기 그녀는 바닥에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 살고 있는 아오이라고 해요. 요즘 태풍 산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제도 태풍 소식을 들으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제 정말 지친다니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부터 되고 뉴스 켜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창문 밖을 바라보면 평화로운 교토의 풍경이 보이는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요. 특히 초속 70m나 되는 바람이 분대요. 상상이 가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무시무시하다는 것만 알겠어요. 그 바람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정부에서는 2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대요. 와, 이 숫자를 보니 정말 실감이 나네요. 제가 사는 교토 인구가 145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겠죠? 그리고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대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되고 힘들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더 공감이 되나 봐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도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럼 우리 교토도 안전하지 않겠죠? 벌써부터 불안해요. 창문을 바라보며 저 유리창이 깨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집 안의 모든 물건들이 위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책장이 쓰러지면 어쩌지? 냉장고가 넘어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사실 전 원래 이렇게 걱정 많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불안한 생각만 들어요. 밤에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일어나곤 해요. 혹시 지진인가 싶어서요. 이렇게 예민해진 제 모습이 낯설기도 해요. 예전에 밝고 긍정적이던 제가 그리워져요. 어제는 친구랑 통화하다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가 아오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울면서 말했죠. 나 정말 무서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 라고요. 친구도 같은 마음이래요. 우리 모두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 봐요. 가끔은 왜 하필 일본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옆나라 한국만 해도 이런 걱정 없이 산다는데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래도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넘겨야죠. 서로 도와가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엔 매일 비상가방을 확인해요. 물, 통조림, 라디오, 손전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나 체크하죠. 그리고 집 안가구들도 다시 한번 고정했어요. 작은 준비라도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해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나 봐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재난 대비 계획도 세웠어요. 누구네 집이 제일 안전한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등을 의논했죠. 이렇게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니 조금은 안심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도 나고요. 그래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없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새삼 느끼게 돼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봤는데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내에 70에서 80% 확률로 일어날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이면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미래가 두려워졌어요. 그럼 언제 일어나지? 내일? 1년 후? 아니면 30년 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에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려요.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요. 수업 듣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모든 게 뒤죽박죽 됐어요.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후로 TV에서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는 장면을 봤어요. 믿기지 않았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때 느낀 공포와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피해 규모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고 2,500명 이상이 실종됐대요.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라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2만 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28만 채 이상이 부분적으로 파괴됐대요. 이 숫자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숨어 있을까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말 말문이 막혀요. 쓰나미로 원자로가 녹아내리고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4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은 사람이 못 살게 됐대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도쿄전력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 잔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대요. 근데 결국 실패했다네요. 작업자들이 해결료 잔해를 꺼내려고 장치를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겼대요. 이번에 꺼내려고 했던 양이 겨우 3g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작은 양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못 꺼냈어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원자로 안에 아직도 880톤이나 되는 해결료 잔해가 남아있대요. 상상이 돼요? 저는 솔직히 답이 안 보여요. 이 잔해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고 있대요. 사람이 몇 분만 있어도 죽을 정도라는데 오염수의 주범이 바로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2051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근데 이렇게 작은 양도 못 꺼내는데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져요. 그때 일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상이랑 지질에 관심을 갖게 됐죠. 어쩌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기상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동시에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현장도 직접 다녀왔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점점 제 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복구 과정에 대해 계속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복구 비용이 32조 엔이나 든대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피해가 심했던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인구가 38만 명이나 줄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지진과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수가 2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진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내용을 글로 쓸 때마다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개개인의 이야기, 각 가정의 슬픔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쉽지 않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진 정보를 확인해요. 태풍 정보도 체크하고요. 1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잘 때 악몽도 꾸는데 그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고 나니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최근 기상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대요. 미야자키 현에서 시작된 지진이 이제는 이바라키까지 이어졌다니까요.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 전에는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대요. 제가 있는 쿄토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난카이 대지진의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혹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본 혼슈 남쪽 바다 밑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이곳에서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대요. 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갑자기 풀리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규모가 아주 크고 큰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의 서쪽과 중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코쿠, 킨키 지방,
도카이 지역 등 정말 넓은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사는 교토도 안전하지 않겠죠. 지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대요. 이번에는 진원이 상대적으로 얕아서 더 위험했다고 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는 마침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책상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에 쓰던 글은 그대로 두고 저는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진이 멈출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죠. 지진이 멈춘 후에도 한동안 몸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글로만 쓰던 위험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태풍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15호 태풍 산산이 일본 오사카 앞바다까지 진출할 예정이래요.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산산의 최대 풍속이 시속 220km라는데 이 정도면 정말 큰 피해가 예상돼요. 저 정도 바람이면 나무가 쓰러지고 약한 구조물이나 광고판, 전선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해안 지역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바람이 더 강하게 불다 보니 해안가의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파괴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태풍의 강풍 반경도 120km라는데 이 범위 내의 모든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해일이 발생할 거고 특히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대요. 항구나 해안가의 시설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걱정되는 건 엄청난 강수량 때문에 홍수는 물론이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15호 태풍 산산 이전에도 여러 태풍들이 일본을 위협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7호 태풍 안필, 8호 태풍 우풍도 있었죠. 이 태풍들이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7호 태풍 안필은 정말 무서웠어요. 안필이 일본 도쿄 남동쪽 260km 부근까지 접근했거든요. 크기는 비록 중형이었지만 강도만큼은 산산에 뒤지지 않았죠. 최대 풍속이 초속 43m,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55km인데 혹시 이 수치들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안필은 일본 열도에 가까워지면서 더 강해졌어요. 도쿄 동남동쪽 160km까지 접근했을 때는 강도가 매우 강으로 올라갔고 최대 풍속도 초속 45m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강풍 반경도 370km로 커졌대요. 심지어 7호, 8호 태풍이 오기 전에는 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관통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었던 게 규모 7.1 지진이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을 강타한 지 나흘 만에 태풍이 온 거였거든요. 이렇게 보기 드문 상황들이 반복되니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일본에 상륙했을 때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이었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25m였대요. 그리고 이와테현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360mm 이상의 비가 내렸대요. 도호쿠 지방에는 24시간 동안 최대 2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렸고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항공편도 많이 취소됐고 신칸센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본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9호 태풍 종달리의 경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태풍이 한국을 지나갈 거라고 해서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니까요. 어제 저녁 도쿄와 주변 지역에 1시간 만에 100mm 가까운 폭우가 내렸대요. 보통 한 달에 내리는 비의 양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거의 재앙 수준이죠. 마침 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된 거라 도쿄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대요. 제가 SNS에서 본 영상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지하철 계단이 마치 워터슬라이드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전철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상도 봤는데 마치 전철을 세차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일본의 재난 재해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는 건 태풍 피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불안해요. 지진도 걱정인데 태풍까지 이렇게 연달아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일본이 태풍의 길목에 있다는 사실이 야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태풍들만 해도 일본에는 아주 큰 피해를 끼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태풍들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홍수와 산사태예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니까 강이 범람하고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죠. 이런 2차 피해가 또 얼마나 클지 정말 걱정돼요.
게다가 이런 태풍들이 지진 피해 지역을 강타하면서 건물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복구 작업도 지연될 거예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기서 끝이어도 일본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토반도 대지진 때부터 시작된 액상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액상화 현상이 일본 곳곳에서 더 자주 발견되고 있어요. 땅속의 모래가 물처럼 변해서 건물이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이에요. 영화에서 땅이 무너지는 상황 보신 적 있으시죠? 딱 그런 현상이랍니다. 이 말은 즉 영화처럼 일본 열도 자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고층 빌딩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질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쓰는 칼럼에서도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어요. 대만의 화롄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이 있었대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지역 앞바다에서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시벨루치 화산까지 폭발했어요. 화산재가 88km나 치솟았다는데 이런 일들이 모두 태평양 주변을 둘러싼 지진대인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서부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불의 고리에 포함되는 지역들의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 지진이 일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도지카 지진, 심지어 후지산 대폭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특히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지카 지진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이 두 지진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만 둘 다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난카이 대지진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건 수도지카 지진이에요. 이 지진은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의 땅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땅 깊숙이 있는 게 아니라 지표 가까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가 작아도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수도지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쿄 주변의 지각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의 판이 만나는 곳이라 작은 단층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단층들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수도지카 지진이 일어나면 도쿄와 주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일본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도쿄가 큰 타격을 받으면 일본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지진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두 지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전문가들께 들어보니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수도지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지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으로 도쿄 주변의 단층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 두 지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말 큰 재앙을 맞게 되겠죠. 요즘 이것 때문에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최근에 저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 3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사실 이 3명은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SNS를 확인해 보니까 저만 빼고 한국으로 가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한국으로 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갑자기 나만 빼고 한국에 간 거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중 둘이서만 원래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나머지 한 명이 추가되면서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저를 끼고 싶었다면 저한테 충분히 말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계획된 여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분명히 난카이 대지진이 무서우니 일본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일본 안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한국을 갈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도 당장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항공권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본을 탈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일본에 남아 있어야 해요. 요즘 들어 재난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부러워요. 지리적인 특성상 일본처럼 지진이나 화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본은 한국과 비행기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왜 일본만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요즘엔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다가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일어나요. 혹시 지진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또다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되는 마음에 뉴스를 확인해요. 한 달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정말 지치네요. 사실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처하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0년 내에 70에서 80% 확률로 발생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비상 가방을 확인해요. 물, 음식, 약, 라디오, 손전등 같은 것들이 가방에 잘 들어있는지 체크해요. 그리고 집안의 가구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생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저같이 걱정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해요. 의외로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 라고 말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들이 딱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지진 전문가의 분석을 읽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분석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해요. 규모 8.5 이상, 심지어 9.1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 아닌가요?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당장 내일 일본이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래요. 만약 그런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200만 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지고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대요. 그리고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대요. 듣기로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크게 지진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예측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온한 걸까요? 일본 정부도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더 걱정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지진에 익숙해져서 그 위험성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진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호소하고 있어요. 제 칼럼을 통해서나마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힘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상태를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됐다, 걱정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넘어가 버리니까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만약 정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지진의 전조이고 이미 시작된 거라면 지금처럼 한국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는 비행기도 못 타고 배로도 도망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돈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쉽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넘길 거예요. 서로 도와가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이웃들과 함께 대피소로 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아남아야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을 쓸 거예요. 비록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어요.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일본에 오시게 된다면 꼭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정말 큰 재난이 일본을 덮친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웃 나라잖아요.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이웃 아닐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